네,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기획한 순서입니다.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요. 네 분의 세션을 들어봤습니다. 기업이 투자 빙하기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저는 특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돈 되는 특허가 있습니까? 황 대표님? 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돈으로 정말 환산하면 특허 내는 비용이 보통 얼마 들죠? 비용? 예. 뭐 미국 개, 특허는 꼭 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개발 비용 빼고 뭐 출원 비용만 따지면 한국에서 한 뭐 300만 원 들고 미국은 등록하는 데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뭐 중간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만약에 이걸 판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다. 이 저는 특허가. 한 수천억까지 제 아는 미국 그 사람이 한 4,200억까지 한 건 가지고 번 친구도 있고요. 진짜요? 뭐 몇백억 버는 친구도 후다하고. 사실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기술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 이제 특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정말 투자 요즘 얘기 들어보면 밸류에이션을 계속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투자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화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무명으로 외국계 기업 출신이라 사실 소규모이면서 초기 회사의 비용 구조에 대해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보통의 초기 스타트업들의 비용 구조 같은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매출이 없는 회사는 처음이라 투자 이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뭐 답변이 특허로 되기는 했는데 누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브로드한 질문이긴 하네요. 최영재 변호사님. 네.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제가 스타트업 비용 구조라고 하니까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재밌는 게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밑에 이제 직원들이 급여가 적은 게 보통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스타트업들은 재밌는 게 급여 대장은 이제 보통 개발자가 일바를 먹고 그리고 오히려 대표들은 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 사업이 구축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인건비 지출이 굉장히 비중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구조를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인사노무 쪽 업무를 하면서 비용 구조나 임금 체계 같은 걸 세팅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자 그다음에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초기에 키맨들이 있는데 그 키맨들의 급여가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용 구조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 최영재 변호사님이 인사노무도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주로 이제 분쟁만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네요. 핵심 키맨에게 비용을 많이 주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 이슈가 되니까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김땡기님. 법인 파산 시 투자자와 투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션에서 일부 듣기는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병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회생을 주로 설명하고 파산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갔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인 파산을 했을 때는 파산 선고가 나면서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 관제인이 회사 재산을 다 관리를 하고 회사는 더 이상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이제 관리할 권한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하고 투자금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투자가 채권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그건 파산 채권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이제 일부 변제를 받아야 되고 투자가 주식으로 왔으면은 파산 선고된 회사는 다 이제 그 재산 처분해서 나눠준 다음에 해산 등기를 하게 되니까 주식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투자자와 투자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고민에서 해방되는 면이 있어요. 괴롭긴 해도 법인은 이제 그게 주식회사 제도의 이제 특성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개인한테 책임이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대표사
법인의 대표자나 대주주가 투자 받은 거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하거나 채무를 아니면은 이제 아까 신주인수 계약 설명을 안희철 변호사에게 했는데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요새 투명 경영 약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이 연대 보증을 못 받게 하니까 그 비슷한 거를 지금 만들어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효력이 있냐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연대 보증을 한 경우는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연대 보증을 하거나 내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경우는 할 수가 이제 없는 거고 요새는 이제 다행히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주된 이제 주류은행들은 함부로 연대 보증은 요구 못 하죠. 근데 작은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대 보증을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죠. 이제 연대 보증 담보가 없으면은 기업 파산해도 크게 고민하실 게 없어요. 이제 연대 보증이 문제군요. 예, 연대 보증이나 내 재산 담보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아까 이제 회사 주식회사 제도는 회사하고 개인을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모자라면 내 거를 막 넣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뒤에 다시 돌아와서 아주 이제 위험한 경우를 생각하면은 조금 냉정하게 이제 연대 보증 회사가 돈이 없어도 연대 보증이나 내 집을 담보 제공하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안 되고 투명 경영 약정에 이제 그 회생 파산을 할 때마다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파산 회생을 들어가는 게 대표이사나 중요 그 경영진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회사의 채무를 이제 그 개인도 부담한다고 써 있어가지고 요 써 있는 액면으로는 어떻게든지 고의 과실을 만들어서 고의는 안 되겠지만 이제 과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개인한테 이제 청구할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경우들은 막상 소송을 금융기관들이 걸은 경우는 없었어요. 아, 금융기관이 소송을 하기도 하나요, 근데? 금융기관도 연대보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사 파산 들어가면 무조건 다 개인한테 소송을 하거나 경매를 들어오거나 하죠. 근데 실제로는 없는 것 투명 경영 같다. 약정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냥 소송만 놓고 치면은 이제 이 개인들이 그러니까 대표자나 이사분들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한 6대4, 7대3 정도일 것 같은데 금융기관들이 투명 경영 약정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걸면은 이게 이제 금융당국한테부터 사실상 연대보증 도장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안희철 변호사님 세션 중에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부 그 투자 형태가 그 부채로 인식되는 형태의 투자는 대표이사가 그 주식을 뭐 어떻게 사야 된다 이렇게 잠깐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본인의 주식을 회사, 스타트업이나 이해관계인이 강제로 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가격은 최소한 투자금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법인 파산하는 과정에서는 제 생각에는 투자자와 어떻게 논의를 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만 보면은 법인 파산이 있으면은 마치 이럴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영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경영 판단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파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해서도 동의를 좀 받고 뭐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사실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서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약상 의무를 최소화시키면서 방금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파산법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무나 책임도 이제 별도로 또 최소화시키는 즉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가야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그
아주 최초 질문에 보면은 초기 투자일수록 투자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박땡영님 물어보셨고 박땡철님도 생존을 위해 비용 통제와 적극적 투자의 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요 두 가지도 거의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위에를 보면 최땡선님께서 투자 침체기 시즌에 투자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스타트업 일반적인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 변호사님이 이제 투자자하고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뭐 전략이랄 게 있을까요?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참 사실 이 질문은 저보다 이제 VC 심사위원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이제 2020년 하반기가 오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M&A나 투자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를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아예 미국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B나 C 정도 레벨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잘 안 일어나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2022년 말까지는 자금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IR을 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VC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는 이제 모태 펀드나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기존에 투자했던 그 포트폴리오 회사들 중에서 한 예컨대 10개면 한 4개 정도만 옥석을 가려서 거기다가 추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 중이다라는 식의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는 맞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저는 가장 어려운 거는 매출이 별로 안 나고 테크 기반으로만 가는 회사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계속 팔로우 투자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잘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M&A를 통해서 큰 가치로 매각까지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는 테크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 등을 통해서 상장까지도 가능했는데, 침체기가 점점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기술 쪽 특화된 회사들은 과연 그 기술력을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매출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로 투자가 살짝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면 좀 더 투자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특허 기반, 그러니까 기술 기반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예컨대 이렇게 침체기일수록 정부 보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는 있고, 그러니까 팁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로부터 1억 정도 투자 받으면 어쨌든 간에 5억에서 9억까지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매출이 좀 늦게 발생하거나 좀 덜 발생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로 보완을 한 후에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매출이 좀 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정부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신보나 기부의 대출, 대여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좀 만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럼 조금 버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자. 그래서 좀 더 경기가 살아나면 추가 투자를 받으면서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이냐 매출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단점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그걸 정부 지원금이건 정부 정책이건 아니면 제3의 방법이든 이걸 이용을 해서 하는 걸 잘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부 과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정말 좋은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저희가 최근에 봤던 회사 한 군데는 90억 정도를 정부 과제로 수령을 해서 거의 AI 기술을 다 코어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허도 사실은 그런 정부 과제로 특허를 낼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상당히 많죠. 발명진흥회에서 보면은 각 지역마다 지역 지식재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지역마다 그 특허 출원 지원을 해주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 발명진흥회 산하에 각 지역 센터가 있어가지고 한 2건 정도는 공짜로 이렇게 출원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2건이면 한 800만 원치 아닙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0에서 800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정부 사업안에 이제 출원할 수 있는 비용을 할당할 수 있도록 또 해놓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에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산이나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또 있으니까 기업들이 네,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이땡우님께서 팀원 이탈 방지를 위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질문 달아주셨는데, 요거는 그 인사노무 하시는 우리 최영재 변호사님이 약간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탈 방지래요. 이미 어렵네요. 있는 팀원인가 팀원 봐요. 이탈 방지를 위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팀원을 어떻게 하면 이탈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스톡옵션 많이 주고 세게 주세요라는 게 겨우 정답인데, 이 스톡옵션 유의사항. 팀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팀원 이탈 방지를 위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이라고 하면 스톡옵션 계약 자체는 회사의 이해관계랑 어떤 팀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팀원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는 다른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사내에서 분위기라든가 복지 이런 거 외에도 급여 체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뭐 초과 근로 수당이나 나중에 회사에 부담이 될 만한 영역에서의 급여 처리가 아닌 한도에서 이런 팀원들한테 여러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톡옵션 계약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포맷이 있고 그 안에서도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 안 되는 것들을 그런 현금성 복지의 차원에서, 다만 그게 나중에 통상임금이나 이런 한정할 때 포함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복지 체계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게 락업이 얼마나 걸리죠? 통상적으로? 네, 지금 질문을 못 그러니까 드렸어요. 이거 스톡옵션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2년 2년, 3년? 비상장에서 하면은 2년인데 그 2년의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년에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육아휴직 기간이 뭐 빠져야 돼요, 포함돼야 돼요 이런 건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빼고 싶은 거고, 근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분쟁들이 좀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회사의 이익을 지키면서 팀원들에게 많은 이게 스톡옵션에서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실무적 기교는 좀 제한되는 편이긴 합니다. 안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저는 부수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많은 경우에 지금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한 95% 정도, 95% 정도의 스톡옵션 계약서는 다 기간 연동형으로만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락업이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정도를 갖다가 2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때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부여했다면 그때 500주를 행사하고, 3년이면 750주, 4년 되면 1000주 이렇게 행사하는 기간에 연동하는 계단식으로 하는 기간 연동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부수해서 사실 성과 연동형이나 또는 성과 연동형과 기간 연동형을 같이 연동하는 혼합형 같은 스톡옵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100건 중에 10건도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개발의 마일스톤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표가 있으면 X축에는 이제 기간 연동을 하는 거고, Y축에는 어떤 특정한 마일스톤을 성과를 갖다가 달성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주식 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EO, 경영자라든가 이런 좀 임원급들한테는 매출이라던가 또는 순이익이라던가 이런 성과에 연동해서 스톡옵션 수를 부여하거나 기간과 같이 혼합해서, 개발자한테는 어떤 개발의 성과를 달성하는 거에 연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일반 근로자한테는 또 특정한 성과나 특정한 마일스톤에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잘 쓰시면 단순히 오래 버틴다고 해서 스톡옵션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면서 성과까지 좋으면 훨씬 더 많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계약서에 넣으시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진짜로. 근데 디라이트는 자문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계약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희철 변호사님께 좀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보고서 저희 마무리를 해볼게요. 무명2,
특허담보대출은 매출이 없으면 100% 불가한가요? 네, 황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매출 없이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매출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야지 가능할까요? 네, 황차동 대표님. 제가 아는 한에는 실무적으로는 매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 뭐 때문하면 이 지금 현재 특허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처럼 특허 자체를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내놨을 때 그거를 구매자가 얼마에 파느냐 그런 거를 가지고서 가치를 매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시장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역량이 되느냐를 가지고서 향후에 그 기술 분야, 그 제품 분야, 그 시장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그 회사에 해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매출이 없어라고 하면 프로젝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IP다. 대출보다는 보통 이럴 때 신보 같은 데서 기술에 대한 기본화 아마도 신보 지금 같은 데서 한번 해주지 않아요? IP 담보 대출까지 온다는 거는 기존의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다음이에요. 아. 맨 마지막 보류. 네. 그냥 다른 걸 다 담보 다 끝내고 막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다 끌어 썼어.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이 필요해. 아, 그럼 내가 자세히 보니까 특허가 있네.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옆에서 안희철 변호사님 너무 빵 터지셨는데,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허다하게 있나 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뭐 1조 2천억 그 중에서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많이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기업에서 잘 활용하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펀드를 운영했던 거는 대출해 주는데 이제 회사가 망해서 네. IP를 다시 사는 그 펀드를 제가 운영했었거든요. 그 기업들은 보통 보면 한 5억에서 1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냥 웬만한 기업한테 큰 돈이죠, 사실은. 그런 거를 IP 하나로 그냥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 엄청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매출을 보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 미니멈 어느 정도인지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논리를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조그맣지만 그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또 뭐 독점권을 갖고 있고 이런 논리를 펴면은 그러면 그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매출 자체가 없으면 이게 뭐 시설이 있는지 이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출해서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가치 자체를 평가를 안 하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 어느새 4시가 됐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이번 주제는 경기 침체와 투자 빙하기, 스타트업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분 연접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드림플러스가 매달 한 번씩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이제 생존 전략을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는 금융 규제 개선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자료는 드림플러스 측에 모두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다시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